나만 학교에 처음 들어간 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북에 있는 집이 그리워서 온 게 아니었고, 외롭거나 무서워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온 이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요. 이상하게 들리죠. 다른 아이들이 웃는 걸 보고 어떻게 울 수가 있냐고요.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북한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웃지 않아요. 놀지도 않아요. 허락 없이 서로 말도 못해요. 6살 때부터 우리는 배웠어요. 학교는 행복해지는 곳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심을 증명하는 곳이라고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김일성 주석님 초상화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똑같은 말을 외쳤어요. 위대하신 수령님, 이 목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교실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자애가 친구한테 쪽지를 몰래 건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둘이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 쓰는 동안 작은 목소리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깨달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그 깨달음, 제가 제 인생 10년을 학교라는 탈을 쓴 감옥에서 살아왔다는 충격이 저를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제 이름은 연미예요. 지금은 24살이고요. 이건 교실 안에 단순한 한순간이 어떻게 제게 존재하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보여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왜 그 순간 그렇게 무너졌는지 이해하시려면 저를 북한에 있던 제 학교로 데려가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라고 부르던 곳은 여러분이 그 단어로 아는 곳과 전혀 달랐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서울에서 저를 울게 만든 거예요. 6살이 된 순간부터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는 학교에 글 읽는 법이나 계산하는 법을 배우러 가지 않아요. 물론 결국엔 그런 것들도 가르쳐 주긴 하지만요. 학교는 복종하는 법을 배우러 가는 곳이에요. 내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내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위대한 수령님을 섬기는 거라는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우리는 새벽 6시에 학교에 도착해야 했어요. 눈이 오든 열이 나든 전날 가족이 쌀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든 상관없었어요. 6시에 도착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그 대가를 치렀어요. 한 번은 우리 반에 혜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깨워주지 못해 10분 늦게 온 적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반 전체 7살짜리 아이 40명 넘게 밖에 추운데 3시간 동안 서 있게 하면서 혜진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혜진이가 배신자라고. 혜진이 때문에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실망하셨다고. 아마 그 집안 식구들 전부 혁명에 대한 불순한 생각을 품고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혜진이는 7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도 별로 안 하게 됐어요. 그 애 눈에서 뭔가가 꺼져버렸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정상이었어요. 두려움이 너무나 끊임없이 하루의 매 순간마다 존재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현실 자체처럼 느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독한 공기를 마시면 몸이 깨끗한 공기가 어떤 건지 절대 알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기가 질식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수업은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됐어요. 교실 앞쪽 벽에 걸린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 서서 깊은 절을 3번 해야 했어요.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하는 가벼운 절이 아니라 이마가 거의 무릎에 닿을 정도로 등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절이요. 그리고 절을 하면서 외쳐야 했어요. 위대하신 수령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장군님,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목숨을 혁명에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처음 그 말을 외친 게 6살 때였어요. 혁명이 뭔지, 왜 내가 이해도 못하는 뭔가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약속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뭘 하라고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안은 사라지는 거니까요. 절을 마치고 나면 수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수업이 아니었어요. 매일 10년 동안 하루의 첫 시간은 사상교육이었어요. 그 말은 선생님이 앞에 서서 김일성 주석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어떻게 직접 손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셨는지, 어떻게 마음으로 날씨를 조종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주석님이 숲을 걸으시면 새들이 혁명 노래를 불렀는지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워야 했어요. 실수할 수 없었어요. 제가 8살 때 진호라는 남자애가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외우다가 격퇴하셨다. 대신 물리치셨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단어 2개만 바꿨을 뿐이에요. 선생님은 그 애를 쌀알 위에 무릎 꿇고 앉게 했어요. 수업 내내 거의 2시간 동안이나 바지를 뚫고 피가 날 때까지요. 진호가 조용히 울면서 소리내서 우는 건 수령님 앞에서 약함을 보이는 거니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외워야 했어요. 그날 뭔가를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요. 틀린 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맞는 말도 잘못된 어조로 하면 위험하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로봇처럼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이 감정을 절제하면서 똑같이 텅 빈 표정으로요. 하지만 가장 나쁜 건 육체적인 처벌이 아니었어요. 가장 나쁜 건 다른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였어요. 매주 자아 비판 시간이 있었는데 모든 학생이 반 앞에 서서 자기가 잘못한 걸 고백해야 했어요. 진짜로 잘못한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고백하지 않는다는 건 배신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이번 주에 위대하신 수령님 초상화를 닦기 전에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영광의 행진 중에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제 혁명 정신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나면 다른 아이들이 비판해야 했어요. 내 이기심은 내 가족의 수치다. 또는 먹을 걸 주시는 수령님께 더 감사해야 한다 같은 말을 해야 했어요. 7살, 8살, 9살짜리 아이들이 명령에 따라 서로를 정서적으로 파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참여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였던 선이라는 애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꿈 대신 음식 꿈을 꿨다고 고백했을 때 저는 반 전체 앞에서 그 애가 이기적인 배신자라고 말했어요. 선이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제 얼굴을 굳게 유지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동정심을 보이는 것도 배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이불 속에 숨어서 울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조용히 울어야 했어요.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거든요. 누가 듣고 있는지 절대 모르니까요. 심지어 자기 가족 안에서도요. 쉬는 시간에는 놀지 않았어요. 놀다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은 조국의 영광을 위한 자원봉사 시간이었어요. 그 말은 밖으로 나가서 학교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거나 한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로 수령님 동상을 걸레로 닦는다는 뜻이었어요. 손이 추위에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조국을 위한 일에 대해 불평하는 건 위대하신 수령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9살 때 2명의 어린애들, 아마 1학년쯤 됐을 거예요. 이 쉬는 시간 동안 학교 건물 뒤에서 술래잡기 하는 걸 봤어요. 그냥 뛰어다니면서 작게 웃고 있었어요.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놀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봤어요. 팔을 너무 세게 잡아서 한 애가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오후 조회 시간에 온 학교 앞으로 끌고 갔어요.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배신자들이라고. 이 애들이 부르주아적인 놀이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인민군 군인들은 국경에서 나라를 지키느라 굶어 죽고 있다고요. 두 아이는 흐느끼면서 용서를 빌고 또 빌었고 우리는 다 지켜봐야 했어요.
눈을 돌리는 건 배신자들에게 동조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 두 아이는 그 후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누군가 갑자기 전학 가면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배웠어요. 웃는 건 위험하다는 걸요. 노는 건 배신이라는 걸요. 행복은 의심스러운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행복하다는 건 조국을 위해 충분히 고통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고통받지 않으면 진정한 혁명가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10년 동안 6살부터 16살까지. 이게 제 정상이었어요. 매일이 그 전날의 복사본이었어요. 두려움, 복종, 절, 암기, 처벌, 자아 비판, 강제노동, 그리고 침묵. 침묵이 제일 나빴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에 모두 함께 있어도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침묵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자기 꿈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꿈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자기 두려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인정하는 건 수령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침내 북한을 탈출했을 때 거의 2년이 걸린 여정 끝에 중국을 거쳐서 밀수업자들의 집에 숨어 살면서 항상 잡혀서 노동수용소로 다시 보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마침내 남한에 도착해서 학교에 갈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의 한 부분이 공포로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 학교는 고통을 의미했거든요. 두려움을 의미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제 가족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리고 비록 제 가족이 더 이상 저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던 모든 걸 뒤에 남겨두고 왔지만, 그 두려움은 너무나 깊이 제 안에 새겨져 있어서 학교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남한의 학교는 다르다고, 아이들이 거기서 배우고 친구를 사귄다고, 선생님들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벌 주지 않는다고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 뇌가 문자 그대로 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물이 마를 수 있다거나 불이 차가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비춰볼 때 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첫날이 왔어요. 깨끗하고 새 교복을 입혔는데 기운 자국도 없고 얼룩도 없었어요. 북한에서 제 교복은 엄마가 맞지 않는 천조각으로 꿰매려고 애썼던 구멍들이 있었고 항상 더러웠어요. 물도 비누도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빨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한 교복은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제가 사기꾼처럼 느껴졌어요. 학교 건물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벽에 수령님들의 초상화가 없다는 거였어요. 대신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색깔이 화려하고 밝았어요. 웃는 태양과 손을 잡은 가족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웃는 태양을 그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건 위대하신 수령님 외에 다른 행복의 원천이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건 배신이었어요. 교실로 안내받았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든 제가 원하는 곳에 앉으라고 했어요. 원하는 곳에. 그 말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북한에서는 자리가 성분에 따라 배정됐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쟁 때 뭘 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적 지위요. 성분이 좋은 아이들은 앞에 앉았어요. 저 같은 아이들, 할아버지가 대기근 때 배고프다고 말한 실수를 저지른 집안의 아이들은 뒤에 앉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곧장 맨 뒷줄로 가서 구석에 앉았어요. 투명 인간이 되려고 애쓰면서요. 북한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투명해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평범한 수학이었어요. 어떤 지도자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말하는 동안 둘째 줄에 있던 한 여자애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 단계를 이해 못하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웃었어요. 그냥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요. 물론이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 그 순간 제 머리가 합선됐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내 잘못이었거든요.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충성심이 약하다는 뜻이었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뜻이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학생이 손을 들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답하는 걸 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다시 설명하는 동안 눈 옆으로 가운데 줄에 있는 두 여자애를 봤어요. 한 애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빠르게 뭔가를 쓰고 접어서 친구한테 건넸어요. 그리고 친구가 펼쳐서 읽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조용히 웃기 시작했어요.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완전히 참을 수는 없어서요. 그리고 그 작은 소리, 그 참았던 웃음, 어떤 지도자나 혁명과도 아무 상관없는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 번개처럼 저를 관통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바보 같은 쪽지 때문에 웃고 있는 저 두 여자애를 보면서 제가 그런 걸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요. 그냥 재미로 친구한테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는 걸요. 목숨을 걱정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걸요. 그냥 단순히 아이였던 적이 없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것과 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절대적으로 황폐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제어할 수 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울음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어딘가 깊숙이 묻혀있던 곳에서 나오는 깊은 울음이었어요. 10년 동안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보관해뒀던 것이요. 느끼는 게 위험했기 때문에 절대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진짜로 잃어버린 게 뭔지 이해했어요. 제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생이 다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그 교실에 앉아서 쪽지 때문에 웃는 두 여자애라는 너무나 단순한 걸 보면서 진짜 도둑질은 제 시간이나 교육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 능력을 도둑맞은 거예요. 이게 그날 제게 달려있던 거예요. 그냥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관습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재구축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인간이라는 건 고통받고 복종하고 결국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의미라고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그 교실에서 저 두 여자애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간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산산조각 냈어요. 왜냐하면 만약 저 애들이 맞다면, 만약 이게 진짜로 아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라면, 제가 견뎌낸 모든 것,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침묵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걸 깨닫는 게 북에서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더 아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조용히 우는 법을 배웠어요. 흐느낌을 삼켜서 목구멍에 단단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요. 하지만 여기 창살도 없는 커다란 창문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교실에서는 제 몸이 그 오래된 규칙들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울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나씩 더 강하게요. 그리고 저는 그걸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투명해지려고 애쓰면서요. 어깨가 떨렸어요. 반 애들 전부가 선생님한테 집중하는 걸 멈추고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북한에서였다면 그 순간이 제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목받는 것, 허락 없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 수업 질서를 깨는 것, 그 모든 게 처벌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전체가요. 그래서 울면서도 제 뇌의 한 부분은 공황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다음에 올 일을 대비하면서요. 선생님의 의자가 끌리는 소리를 기다렸어요.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를요. 반 앞에 서서 망신을 당하라고 요구하는 화난 목소리를요. 무릎 꿇으라는 명령을 기다렸어요. 부모님을 부르라는 말을요. 제 혁명적 규율 부족에 대한 20페이지짜리 자아 비판서를 쓰라는 말을요. 하지만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완전히 다른 걸 들었어요.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 의자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더 가까운 누군가의 의자였어요. 그리고 손을 느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제 어깨에 놓였어요. 젖은 손가락 사이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책상 옆에 서 있는 여자애를 봤어요. 제 나이쯤 되거나 한 살 많아 보였어요. 머리를 높은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고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저한테 향한 적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진짜 걱정이요.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두 단어가 저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부세거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제게 괜찮냐고 물어본 학생이 없었거든요. 그 애들이 나쁜 애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처벌받고 있거나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걱정을 보이는 건 그 사람 편에 선다는 것과 같았고, 그건 자신도 표적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그 움직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요. 괜찮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답할 방법을 모른다는 건가요? 그 애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조금 몸을 숙여서 제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진정해. 첫날이지. 다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서 제게 내밀었어요. 북한에서는 뭔가를 나눈다는 것, 휴지처럼 하찮은 것이라도 계산되어야 하는 행동이었어요. 내 가족이 그 자원을 잃을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주는 사람의 성분이 충분히 좋아서 연관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고려해야 했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생각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건 정치적 성명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애는 그냥 휴지를 줬어요. 생각도 안 하고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요. 마치 친절함이 정당화나 위험 분석이 필요 없는 것처럼요.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받아서 얼굴을 닦았어요. 그 애가 미소 지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 알아챘어요.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요. 단 한마디 꾸중도요. 사실 제가 마침내 선생님을 쳐다봤을 때 그 애와 똑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화난 게 아니라요. 연미야,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선생님들이 애정을 담아 이름을 부르는 법이 없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소리쳤어요. 시간이 필요하면 복도로 나가도 돼.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예전 학교에서는 모든 게 문제였어요. 너무 크게 숨쉬는 것도 문제였어요. 잘못된 순간에 눈을 깜빡이는 것도 문제였어요. 국가의 기대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는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분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요. 제 인간성, 제 아픔, 제 눈물이 누구에게도 모욕이 아니라고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일어서려고 하면 제 다리가 저를 지탱할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 친절로 준 휴지로 얼굴을 닦으면서
제가 평생 알았던 규칙들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 세계를 처리하려고 애쓰면서요. 수업이 계속됐어요. 선생님은 계속 수학을 설명하셨어요. 쪽지 때문에 웃고 있던 그 두 여자애는 이제 집중하면서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호흡이 안정됐어요. 눈물은 멈췄지만 목구멍의 덩어리는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뭔가를 깨달았거든요. 북에서 온 여정 내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를요. 학교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면 아이들이 대우받는 방식 같은 그렇게 근본적인 뭔가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반대일 수 있다면 그럼 또 뭐가 다른 건가요? 북한에서 제 삶의 또 다른 어떤 절대적 진실들이 사실은 조심스럽게 구성된 거짓말이었나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겁에 질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가르침받은 모든 걸 풀기 시작한다면 기억이 있을 때부터 제 뇌에 새겨진 모든 믿음들을요. 제게 뭐가 남을까요? 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다면 그럼 진짜 저는 누구인가요? 그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방정식을 쓰고 학생들이 공유할 필요 없는 연필로 공책에 베끼는 동안요. 각자 자기 연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게는 거의 외설적으로 보이는 풍요로움이었어요. 북한 학교에서는 5명당 연필 하나가 있었고 돌아가면서 써야 했어요. 다음 사람한테 넘기기 전에 빨리 써야 했어요. 그리고 연필이 두 손가락으로 거의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아져도 여전히 써야 했어요.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건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애들마다 연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었어요. 재미있는 모양의 지우개도 있었어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것도요. 표지에 화려한 디자인이 있는 공책들도요. 그리고 모든 걸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다뤘어요.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공황 없이 주웠어요. 사보타주로 고발당할 두려움 없이요. 이 모든 것의 정상성이 저를 산산조각 냈어요. 얘들한테는 이게 그냥 평범한 학교날이었어요. 제게는 물리 법칙이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 같았어요. 종이 울렸고 모두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 거의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도요.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몇몇은 기지개를 켜고 다른 애들은 하품하면서 평범한 대화 목소리로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속삭임이 아니었어요. 팽팽한 침묵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화였어요. 야, 5번 문제 이해했어? 아니, 전혀. 나중에 설명해 줄래? 응,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올래? 같이 공부할 수 있어. 좋아. 근데 먼저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이런 대화들을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들었어요. 비록 한국어였고 제가 쓰는 언어였지만요. 하지만 내용, 어조, 서로 집에 가는 걸 얘기하는 편안함, 부모한테 허락받는 게 마치 단순한 형식일 뿐 국가 안보 협상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 그 모든 게 제게는 완전히 낯설었어요. 북한에서는 반 친구 집에 가지 않았어요. 학교 밖 우정은 감시되고 통제됐어요.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 집에 갔는데 우리 가족보다 음식이 더 많은 걸 본다면요? 어떻게 구했는지 질문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반혁명적 생각을 가진 가족의 집에 갔는데 연관성 때문에 나도 의심받게 된다면요? 그래서 방과 후에는 집에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해야 했던 강제 지역 노동에 바로 갔어요. 아이들도요. 같이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여가 시간도 없었고 이 아이들이 아는 의미의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휴지를 줬던 그 애가 문 쪽으로 가면서 제 책상 옆을 지나갔어요. 잠깐 멈춰서 다시 미소 지었어요. 참 내 이름은 지우야. 뭐 도움 필요하면 말해. 그리고 가버렸어요. 복도로 흘러가는 학생들의 강물 속으로 사라지면서요. 지우. 그 이름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 새로운 삶에서 제게 친절을 베푼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위험을 재지 않고요. 교실이 비는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예전 학교에서는 하루의 모든 순간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몇 시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면서요.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자유를 가진 것 같았어요. 그냥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거예요. 마침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문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얘기하고 웃고 심지어 뛰어가는 애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꾸짖지 않았어요. 벽에는 동아리를 알리는 포스터들이 있었어요. 미술 동아리, 음악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토론 동아리. 학생들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일이 배정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 뇌가 처리하기 힘들어하는 또 다른 개념이었어요. 벽에 기대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봤어요. 복도 끝에 큰 창문이 있었고 그 너머로 학교 운동장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인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축구공을 쫓아 뛰어다니면서 거리낌 없이 소리 지르고 웃으면서요. 잔디에 그룹으로 앉아서 도시락통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요. 두 여자애가 어떤 춤 루틴을 연습하면서 서로 동작을 외우도록 도와주면서요. 한 무리의 남자애들이 카드 게임을 하면서 게임 규칙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면서요. 그리고 아무도 엄한 표정으로 감시하지 않았어요. 과도한 재미의 징후를 처벌하려고 호루라기를 들고 가장자리에 서 있는 선생님도 없었어요. 반혁명적 행동을 신고하도록 지정된 학생 감시자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아이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이 장면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마치 뭔가 금지된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연약한 뭔가여서 눈을 깜빡이면 사라지고 이 모든 게 환상이었다는 게 드러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계속 놀았어요. 공은 계속 굴러갔어요. 웃음은 계속 울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후 모든 걸 바꾸게 될 질문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를 정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만약 학교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웃을 권리 같은 그렇게 기본적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럼 또 뭐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제 인생의 처음 16년이 너무 커서 끝이 보이지도 않는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이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한밤중에 배정받은 작은 아파트에서 깨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요. 꿈속에서는 아직 북한에 있었고 경비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그 금지된 질문을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눈을 뜨면 서울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게 보였어요. 창살도 없고 밖에 순찰하는 군인도 없었고 현실이 다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안전했어요. 적어도 육체적으로는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저는 낙하산 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돌아갈 때마다 제 세계 이외의 또 다른 조각을 해체하는 새로운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발견은 동시에 해방적이면서 황폐했어요. 둘째 날,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국 전쟁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어요. 자리에서 몸이 굳었어요. 북에서 외웠던 버전에 대비하면서요. 미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비겁하게 침략했는지,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주석님께서 어떻게 직접 그들을 물리치셨는지, 북한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걸 말했어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말했어요. 전쟁이 승리가 아니라 휴전으로 끝났다고요. 양쪽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고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떤 경우엔 영원히 분리됐다고요. 생각도 안 하고 손을 들었는데 실수였어요. 뭐라고 말할지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격려하는 미소로 저를 가리키면서 제 질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작했고
제 목소리가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속삭임으로 말하는 법을 배운 공간에서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게 아니, 제 말은 정말 그렇게 된 게 확실하세요? 말이 어색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요. 선생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모든 게 제가 10년 동안 배운 모든 걸 반박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곳에서도 제 뇌는 여전히 모든 단어의 위험을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해하는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영미야. 북에서는 다른 버전의 역사를 배웠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 출처에 접근할 수 있어. 보관 문서, 그 사건들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들. 원하면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보여주셨어요. 수업 후에 학교 도서관으로 데려가셨는데 숨이 릴 정도였어요. 한 곳에서 본 적 없는 만큼 많은 책이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정확히 17권의 책이 있었어요. 전부 위대한 수령님들이나 주체 사상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성분이 제일 좋은 학생들만 만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냥 선반에서 책을 하나씩 꺼내서 제 앞 테이블에 쌓으셨어요. 여러 나라 역사학자들이 쓴 책들이요. 전쟁 사진들이요. 군대 이동을 보여주는 지도들이요. 양쪽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증언들이요. 이거 다 읽어도 돼. 말씀하셨어요. 내 의견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그거야. 뭘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아. 정보를 주고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 마지막 문장이 칼처럼 제 안에 박혔어요. 네가 결정하는 거야. 북한에서는 그 단어들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순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결정들은 당신을 위해 내려졌어요. 뭘 생각할지, 뭘 믿을지, 뭘 말할지, 어떻게 살지, 언제 죽을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16살 여자애인 제가 제 나라의 역사에 대해 뭘 믿을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시에 짜릿하면서 무서웠어요. 문 닫을 때까지 그 도서관에 있었어요.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플 때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사진마다, 증언마다 제게 가르쳐진 역사가 조금씩 더 무너졌어요. 하지만 제일 아픈 건 전쟁에 대해 거짓말을 들었다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근본적이고 확인 가능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문자 그대로 다른 모든 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실, 외운 모든 진실, 형성한 모든 믿음, 이제 다 의심스러웠어요. 북한에 기근이 있는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건가요? 미국인들이 아기를 먹는 괴물이라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건가요? 나만이 가난과 고통의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건가요? 분명히 그랬죠. 왜냐하면 저는 남한에 살고 있었고 분명히 지옥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제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건가요? 할아버지가 왜 불순분자로 낙인 찍혔는지에 대해요? 세계에서 제일 번영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굶주렸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는요? 그날 밤 멍한 상태로 아파트로 걸어서 돌아왔어요. 해가 진 후에도 서울거리는 생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웃으면서 열려있는 식당들이요. 제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제품들을 보여주는 밝은 불빛의 가게들이요.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개는 음식이었지 동반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골목에 북한에서라면 즉각 처형될 일이 있었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요. 교육 정책과 관련된 뭔가에 대해 항의하는 대학생 무리를 봤어요. 구호를 외치고 몇몇은 확성기를 들고 있었고 경찰은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아무도 체포하지 않고 아무도 때리지 않고 그냥 교통이 지나갈 수 있도록 확인하면서요. 인도에서 얼어붙어 서서 이 불가능한 장면을 봤어요. 북한에서는 두 사람이 정부 허락 없이 모이면 그게 음모였어요. 세 사람이 국가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비판하면 버스 시간표라도 그게 선동이었고 3대가 함께 사라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수십 명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실 몇몇 행인들이 멈춰 서서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어갔어요. 마치 이게 정상인 것처럼요. 한 나이 드신 남자분이 제가 거기 서 있는 걸 알아챘어요. 아마 입을 벌리고 충격받은 표정으로요. 다가와서 친절한 어조로 물었어요. 시위 처음 봐?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미소 지으셨는데 그 미소에 뭔가 슬픈 게 있었어요. 위에서 왔지? 북에서. 진짜 질문은 아니었어요. 아마 제 옷이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는 걸로 너무 뻣뻣하게 서 있는 방식으로 제 눈이 굶주림과 두려움이 섞여서 모든 걸 흡수하는 걸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속삭였고 제 손이 본능적으로 입으로 갔어요. 마치 그 말을 다시 밀어 넣을 수 있는 것처럼요. 북에서는 자기 출신을 인정하는 게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그냥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이 혼란스럽겠구나.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걸 보는 게, 두려움 없이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30년 동안 선생이었는데 매년 북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 그리고 모두 네가 지금 가진 그 똑같은 표정을 하지. 이게 진짜일 리 없어라는 표정. 진짜예요? 말이 멈출 수 없이 나왔어요. 아니면 이게 다 어떤 시험 같은 건가요?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이 잡혀서 다시 끌려간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들려준 경고 이야기들에는 이런 게 포함됐어요. 어떤 탈북자들이 북한 정부가 만든 가짜 남한으로 유혹당해서 충성심을 시험받았고, 북을 비판하거나 남의 풍요에 기쁨을 보이면 반역죄로 체포됐다는 거요. 그분이 너무나 깊은 연민으로 저를 봐서 다시 울 뻔했어요. 진짜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진짜야. 시험이 아니야. 여기 있는 것, 이걸 보는 것, 생각하고 있는 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실이야. 이게 자유야. 완벽하지 않아. 여기도 우리만의 문제들이 있어. 하느님도 아시겠지만. 하지만 진짜야. 그리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덧붙이셨어요. 너한테 제일 어려운 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게 아닐 거야. 저쪽 세상에서 배운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건 아플 거야. 네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플 거야. 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는 가치 있는 뭔가가 있어. 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들이 절대 너를 되게 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달하는 건 가치가 있어. 그날 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침대 끝에 앉아서 그 말들을 진짜로 처리했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난 그게 핵심 단어였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을 능동적으로 조각조각 해체하는 거였어요. 북한에서 저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복종하는 도구, 일하는 도구, 더 많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 번식하는 도구, 그리고 결국 국가를 섬기다가 달아서 죽는 도구요. 개인으로서 가치가 없었어요.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 몸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게 생명을 준 국가에 빚진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 뭘 먹을지 언제 먹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자기만의 부엌이 있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다른 50가족과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는 자기만의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저만 통제하는 문에 자기만의 자물쇠가 있는 곳에서 여기서는 제가 사람이 되길 기대받았어요. 개인이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욕구, 자기만의 미래를 가진 누군가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는 법을 몰랐어요. 학교에서 그 다음 며칠 동안 다른 학생들을 아마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하게 관찰했어요. 결정을 내리는 걸 관찰했어요.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제게는 거대했어요. 한 학생이 도시락에서 뭘 먼저 먹을지 결정하는 걸 관찰했어요. 북에서는 지시된 순서로 먹었어요. 야채를 먼저, 나중에 올 작은 한 줌의 쌀로 채울 수 있는 뱃속 공간을 낭비하지 않도록요. 한 여자애가 어떤 연필을 쓸지 고르는 걸 관찰했어요. 파란색이나 검은색, 그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서요. 북에서는 완전히 다를 때까지 배정된 연필을 썼고,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권을 갖는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됐어요. 학생들이 질문하려고 손을 드는 걸 관찰했어요. 진짜 질문들이요. 선생님이 다시 수령님들을 칭송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사전 승인된 질문이 아니라요. 왜 이렇게 작동하나요? 또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요. 호기심을 보여주고, 비판적 사고를 보여주고, 심지어 제시된 자료에 대한 반대를 보여주는 질문들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경이로움과 깊은 상실감의 혼합을 느꼈어요. 경이로움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상실감은 이 가능성 없이 제 인생 16년을 잃어버렸다는 것, 절대 되찾을 수 없는 16년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지우, 첫날 휴지를 줬던 그 애가 점심시간에 제 옆에 앉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가끔 제가 뭔가 두려움 같은 걸로 제 작은 양을 쳐다보는 걸 알아채면 자기 걸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적응하기 어려운 또 다른 것이 음식의 양이었거든요. 북에서는 너무 오래 굶주려서 제 위가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는 양이 너무 커서 배가 아팠지만 뭔가를 낭비하는 게 두려웠어요. 음식을 낭비하는 게 여전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지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북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편하면만. 근데 이해하고 싶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묻는 걸 피했어요. 경적이거나 무감각하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우가 물어본 방식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진짜 호기심이지만 동시에 제 편안함에 대한 존중이 있어서 말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아, 말했어요. 뭐가 궁금한데? 학교, 말했어요. 진짜 그렇게 달랐어?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절에 대해, 자아 비판 시간에 대해, 사소한 실수에 대한 처벌에 대해 얘기했어요. 쌀 위에 무릎 꿇은 진호에 대해, 지각으로 망신당한 혜진이에 대해, 놀아서 전학 간 두 어린 아이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지우는 점점 더 커지는 눈으로 들었고, 제가 끝냈을 때 긴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강했어야 했는지도 상상 못하겠어. 강함이 아니었어. 말했어요. 그냥 다른 선택이 없었어. 살아남거나 아니거나 거기엔 용기가 없었어. 근데 떠났잖아. 지우가 말했어요. 탈출했어. 그건 용기가 필요했어.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탐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질문이요. 왜 탈출했나요? 아마 가족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여정이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잡혀서 죽음보다 더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마침내 떠나기로 결정하게 만든 게 뭐였나요? 진실은 복잡했어요. 영웅적인 순간이 아니었어요. 용감한 정치적 선언도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이기적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굶어 죽는 걸 본 게 15살 때였어요. 시체를 본 첫 경험은 아니었어요. 제가 더 어렸을 때 기근에 해동한 이웃들을 잃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제가 잘 알았거든요. 아래층 아파트에 사는 박 아줌마라는 분이었어요. 제 나이 또래의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박 아줌마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그분 몸이 더 이상 줄 게 없었던 거예요. 딸이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게 자기를 굶겨 죽이고 있었어요. 북에서 엄마들이 항상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몸이 마침내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한 거예요. 길 한가운데서 쓰러졌고 사람들은 그냥 그 주위로 걸어갔어요. 잔인해서가 아니라 이게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멈춰서면 그들과 연관될 수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국가에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게 밝혀지면요. 계속 걷는 게 더 안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분 옆에 무릎 꿇고 손을 잡고 돌아가실 때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말은 내 딸 돌봐줘였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분 딸 민서는 국립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노동 수용소였어요. 그 후 한 번 더 봤는데
몇 주 후였어요. 너무 살이 빠져서 거의 못 알아봤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어요. 용감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유를 원해서도, 인권을 이해해서도 아니었어요. 제 앞에 펼쳐진 제 삶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완벽하게 명확하게 봤어요. 저도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요.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노동 수용소에서, 아니면 약이 없어서, 치료 가능한 병으로 죽을 거고, 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걸요. 제 인생 전체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 안에 뭔가, 원시적이고 이기적이고 완전히 인간적인 뭔가가 그것에 반항했어요. 생각했어요. 아니야. 이렇게는 안 돼. 적어도 다른 뭔가가 있는지 보려고 시도해보지도 않고는 안 돼. 하지만 지우한테 그 모든 걸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이유가 있었어. 지우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더 가벼운 주제로 바꿨어요. 학교 음악 동아리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지 물었어요. 동아리에 들어간다는 생각. 국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제가 관심 있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은 제 뇌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또 다른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배우고 있었거든요. 가끔은 마음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서 첫날부터 형성되고 있던 질문과 함께 앉았어요. 답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던 질문이요. 만약 제게 가르쳐진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세상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게 틀렸다면, 그럼 그 거짓말들 없이 진짜 저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내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왔어요. 제 첫날로부터 3주 후였어요. 금요일 오후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집에 갔어요. 저는 도서관에 남아 있었어요. 매일 하기 시작한 일이었는데 제 교육에 구멍을 채워주는 책들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은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북에서 제 어휘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었어요. 글에 너무 빠져 있어서 지우가 들어와서 제 앞에 앉은 것도 몰랐어요. 그 애가 조용히 헛기침했을 때야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도 여기 있네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연미야, 이미 늦었어. 배 안 고파? 사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먹는 건 여전히 복잡했어요. 모든 식사에 죄책감이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먹는 한 입, 한 입이 북에 있는 누군가가 먹지 못하는 한 입이었으니까요. 제 가족, 옛 이웃들, 함께 자란 아이들, 모두 거기 남아서 굶주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과 함께 있었어요. 괜찮아, 거짓말했어요. 책을 닫으면서요. 지우가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그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지만 제 속도에 맞춰 인정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애에 대해 고마웠던 게 그거였어요. 절대 밀어붙이지 않았지만 완전히 숨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어요. 있잖아, 잠시 후에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오늘 밤 같이 저녁 먹을 거야. 우리 엄마 생일이거든. 그리고 엄마가 너 초대하래. 오고 싶으면. 제 첫 반응은 순수한 공황이었어요. 누군가의 집에 가는 것, 그 가족을 만나는 것, 제가 말하거나 하는 모든 게 신고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것, 제가 가진 모든 본능이 위험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상기시켰어요.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아. 여기는 달라. 사람들은 숨은 의도 없이 친절할 수 있어. 초대는 진심일 수 있어. 패끼치기 싫은데 말했어요. 모든 것에 대한 제 자동 반응이었어요. 폐 안 끼쳐.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고집했어. 게다가 서울 전체에서 제일 맛있는 불고기를 만드셔. 그거 놓치면 범죄야. 그래서 1시간 후 중산층 주거 지역을 걷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거기서는 동네가 성분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됐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집들이 아늑해 보였어요. 창문에 따뜻한 불빛이 들어오고 앞에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지훈의 집은 수수했지만 깨끗했고 들어갔을 때 음식 냄새가 파도처럼 저를 쳤어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풍성한 음식이었어요. 사랑과 향신료와 다양함으로 만들어진 음식이요. 제 배가 너무 크게 꼬르륵거려서 지우가 웃었어요. 이리 와. 가족들이 모여있는 거실로 데려가면서 말했어요. 지우 어머니는 40대 여자분이었는데 따뜻한 미소와 가장자리에 주름이 잡히는 친절한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더 조용하셨지만 똑같이 환영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10살쯤 돼 보였고 어머니가 부드럽게 꾸짖을 때까지 즉시 모든 것에 대해 1000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앉았고 그때 봤어요. 식탁이 음식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냥 덮인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가득했어요. 불고기, 김치, 미역국,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생선구이, 절인 채소들, 두부튀김,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더 많은 요리들이요. 북에 있는 제 가족 전체가 한 달 동안 본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었어요. 어쩌면 6개월 동안요. 그리고 모두 그냥 앉아서 덜어먹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고 웃으면서요. 마치 이 풍요가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것인 것처럼요. 마치 기적이 아닌 것처럼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너무 적게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이 가지는 게 외설적이지 않은 것처럼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고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제가 먹는 모든 한 입이 동시에 천국 같으면서 제 입 안에서 재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맛이 제가 잃어버린 것, 뒤에 남겨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절대 나눌 수 없는 것을 상기시켰으니까요. 지우 어머니가 제가 아주 천천히 먹고 있는 걸, 작은 양을 덜어 먹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연미야,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많이 먹어. 부끄러워하지 마. 많이 있어.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그 단순한 문장이요. 많이 있어.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어요. 눈물이 제가 막을 수 있기 전에 제 밥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숨기려고 했어요. 고개를 숙이면서요. 하지만 제 몸 전체가 제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무엇이든 억누르려는 노력으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제 팔에 손을 올렸어요. 연미야.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남한에 온 이후 처음으로 완전하고 걸러지지 않은 진실을 말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깨져서 나왔어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그 방의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모두가 들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더 크게 반복했어요. 그리고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요. 여러분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음식을요. 그리고 마치 평범한 것처럼, 마치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대하세요. 그리고 거기, 북에는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한 줌의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를 굶겨 죽이는 엄마들이 있어요. 누군가 잘못된 말을 했거나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가족들 전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거리에서 시위할 수 있어요.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요.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뭘 생각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세요. 마치 기본 권리인 것처럼 대하세요. 저한테는, 제가 뒤에 남겨둔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꿈인데요. 이제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트라우마와 죄책감과 분노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나오면서요. 그리고 최악은 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탈출했어요. 이쪽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매일, 이 음식을 먹고, 이 학교에 가고, 한밤중에 비밀경찰이 올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깨끗한 침대에서 자면서 매일 죄책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가지고 있고 그들은 없으니까요. 제 어머니는 아직 거기 계세요. 아버지도요. 제 옛 반 친구들도요. 모두 아직 그 감옥에 있는데 저는 여기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절반이 아직 거기 갇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폭발 후에 이어진 침묵은 너무 짙어서 제 피부에 눌리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많이 말했어요.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제 트라우마로, 제 고통으로, 그냥 평범할 수 없는 제 무능함으로 이 완벽한 저녁을 망쳤어요. 수치심을 대비했어요. 불편함을요. 초대한 게 실수였나라고 말하는 표정을요. 하지만 대신에 지우 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셨어요. 테이블을 돌아와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냥 안아주셨어요. 세고 따뜻하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국경을 넘은 날부터 참아왔던 흐느끼우로 제 몸이 흔들리는 동안 제가 그분 어깨에 대고 울도록 내버려 두시면서요. 그리고 우는 동안 뭔가를 깨달았어요. 저를 괴롭혀왔던 질문, 제게 가르쳐진 거짓말들 없이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답은 이거였어요. 저는 살아남은 누군가였어요. 인간성의 최악을 받지만 그래도 더 나은 뭔가가 가능하다고 믿기로 선택한 누군가요. 제가 뒤에 남겨둔 세계와 만들려고 애쓰는 세계. 두 세계의 무게를 지고 있는 누군가요. 심장이 천조각으로 부서졌지만 그래도 계속 뛰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희망하는 누군가요. 북한이 저를 만들려고 했던 완벽하게 순종적인 도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만이 제가 되길 기대했던 복잡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중간에 뭔가였어요. 새로운 뭔가였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되어야 할지 알아내야 할 뭔가였어요. 그리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여기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 외에 다른 뭔가를 느끼도록 허락했어요. 안도감을 느끼도록 허락했어요. 감사함을 느끼도록 허락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허락했어요.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두려움 없이, 굶주림 없이,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할 필요 없이 살 자격이 있었어요. 마침내 지우 어머니의 포옹에서 떨어졌을 때 제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갰지만 몇 주 동안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어요. 가벼움이요. 마치 가슴에 바위를 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누군가 그걸 치우도록 도와준 것 같았어요. 지우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잘 들어. 연미야.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연민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느끼는 것, 그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뒤에 남겨둔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을 살 수는 없어. 그들이 굶주리니까 너도 먹지 않을 수는 없어. 그들이 배울 수 없으니까 너도 배우지 않을 수는 없어. 그들이 슬프니까 너도 행복하지 않을 수는 없어. 왜인지 알아?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을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여기서 주는 모든 기회를 잡아서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너 같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는 거야. 세상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잊지 않도록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교육받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분 말씀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의 화살처럼 제 안에 박혔어요. 내 행복이 그들한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아. 계속하셨어요. 네 성공이 그들의 고통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아. 사실 정반대야. 충만하게 살기로 선택할 때마다 배우고 성장하고 웃고 자유롭기로 선택할 때마다 너는 선언하는 거야.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고. 너를 부수려고 했던 시스템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승리야. 다시 식탁에 앉았고 이번에는 젓가락을 들었을 때, 접시에 음식을 담았을 때, 먹었을 때 다른 의도로 했어요. 먹는 것으로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굶주렸던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모든 한 입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증언하고, 기억하고, 결국 뭔가를 하기 위해 있으니까요. 식탁에서 대화가 점차 재개됐어요. 더 부드러워졌어요. 더 조심스러웠지만 더 정직했어요. 지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전쟁 동안 북에 계셨고 절대 돌아오실 수 없었다고 공유하셨어요. 어린 남동생이 아이들의 잔인한 정직함으로 북한에서 지도자가 죽었을 때 울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질문들에 대답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는요. 그리고 각 답변이 이전 것보다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느 시점에 지우와 남동생이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바보 같은 뭔가에 대해 논쟁하는 걸 들으면서 부모님이 이 애들이라는 공모의 눈빛을 교환하는 걸 보면서 뱃속의 음식의 따뜻함과 마음속의 받아들여짐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마침내 이해했어요. 진정으로, 내장적으로요. 쪽지 때문에 웃고 있던 그 두 여자애가 첫날 제게 보여줬던 게 뭔지요. 이데올로기와 두려움과 통제의 모든 무게 없이 그냥 인간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어요. 이걸 의미했어요.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식탁에 앉는 걸 의미했어요. 울고 웃고 싶을 때 웃는 걸 의미했어요. 답을 모르면서 질문하는 걸 의미했어요. 그 희망이 연약하고 고통과 섞여 있어도 희망을 갖는 걸 의미했어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 없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존중하는 것과 어디로 가는지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 없었어요. 둘 다 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살아남은 소녀이면서 남한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제 고통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기쁨을 찾을 수 있었어요. 뒤에 남겨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우가 그날 밤 집까지 같이 걸어왔을 때 잠시 침묵 속에 걸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고마워. 혼란스러워서 쳐다봤어요. 왜 고마워해? 내 엄마 생신 저녁 망쳤잖아. 망치지 않았어.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로 만들었어. 중요하게 만들었어. 가끔 생각해.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산 사람들이 잊어버린다고 얼마나 운이 좋은지 잊어버려. 느린 와이파이나 커피가 너무 비싸다는 것 같은 멍청한 것들에 대해 불평해.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상기시켜줘야 해. 감사의 상기물이 되고 싶지 않아. 말했어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쓰라리게 나왔어요. 아니, 지우가 빠르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냥 혼자 이걸 짊어질 필요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할 필요 없어. 완벽할 필요 없어.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충분해. 그 말들. 그냥 있을 수 있어. 가 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제 곁에 머물렀어요. 잠들 준비를 하면서 주문처럼 머릿속으로 반복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붙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첫날 이후 처음으로 눈물이 왔을 때 고통이나 충격이나 상실에서 오지 않았어요. 다른 뭔가에서 왔어요. 더 부드러운 뭔가에서요. 제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이해에서 왔어요.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존자의 죄책감이 아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항상 뒤에 남겨둔 사람들과 장소를 그리워하는 제 일부가 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것도 있었어요. 이 기회, 이 삶, 작더라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될 가능성이요. 학교 첫날의 울음은 깨달음의 울음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발견한 충격의 울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울음은 오늘 밤의 울음은 달랐어요. 해방의 울음이었어요. 놓아주는 울음이었어요. 마침내 어쩌면, 정말 어쩌면 괜찮을 거라고 믿도록 허락하는 울음이었어요. 나만 학교에서 첫날로부터 8년이 지났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쪽지 때문에 웃는 두 여자애를 보고 울었던 그날로부터요. 오늘 저는 24살이에요. 작년에 사회복지학 학위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다른 북한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불가능한 국경을 막 넘어온 사람을요. 그들의 눈에서 제가 느꼈던 똑같은 공포와 혼란을 봐요. 그리고 지우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던 걸 그들에게 말해요. 아플 거야.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플 거야. 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는 가치 있는 뭔가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제게 탈출한 걸 후회하냐고 물어요. 가족을 뒤에 남겨둔 고통. 두 세계를 마음에 지고 있는 고통. 두 곳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고통이 이 모든 게 가치가 있냐고요. 그리고 제 답은 항상 같아요. 그 고통의 매 순간이 단 한 순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가치 있어요. 제 생각을 생각하고, 제 말을 하고, 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순간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걸 낭만화하지 않을 거예요. 적응이 쉬웠다거나 트라우마가 그냥 사라졌다고 가장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깨어나서 잠깐 동안 제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는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황이 저를 덮치죠. 기억할 때까지요. 서울에 있다는 걸, 안전하다는 걸, 아무도 제 꿈 때문에 저를 체포하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여전히 낭비를 볼 때가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음식이나 이유 없이 흐르는 물을 보면요. 그러면 제 안에서 뭔가가 비틀려요. 진짜 굶주림을 겪지 않은 사람한테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분노로요. 왜냐하면 한 줌의 쌀 부족으로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죽는 걸 봤을 때 누군가 이미 배불러서 음식 반 접시를 버리는 걸 보는 건 외설처럼 느껴지거든요. 여전히 생존자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어요. 아마 항상 그럴 거예요. 절대 묻는 걸 멈추지 않을 제 일부가 있어요. 왜 저예요?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못했는데 저는 탈출할 수 있었나요? 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고 뭘 한 건가요? 그리고 제가 찾은 유일한 답은 이거예요. 어쩌면 자격에 관한 게 아닐 거예요. 어쩌면 기회를 얻었을 때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에 관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제 목소리를 써요. 제 이야기를 해요. 몇 번이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요. 학교에서, 회의에서, 작은 모임에서 말해요. 사람들한테 북한이 진짜 어떤 곳인지 말해요. 뉴스에서 보는 캐리커처 버전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에서 살고 있는 2,500만 명의 복잡하고 황폐한 현실을요. 한 번도 굶주림과 두려움 외에는 알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해 말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3대가 처벌받아서 갈갈이 찢긴 가족들에 대해요. 자의적인 국경의 잘못된 편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절대 잠재력에 도달할 기회를 갖지 못할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요. 그리고 말해요. 동정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동정심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필요한 건 행동이에요. 인식이에요. 지속적인 국제적 압력이에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동안에요. 하지만 회복력에 대해서도 말해요. 인간이 얼마나 놀랍도록 적응력 있는지, 놀랍도록 강한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놀랍도록 희망적인지에 대해서요. 모든 걸 잃은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가족, 언어, 정체성을요. 그래도 여기서 새로운 삶을 만들었어요. 다시 웃는 법을 배웠고, 다시 믿는 법을, 다시 꿈꾸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무엇보다도 남한에서 처음 몇 달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제가 배운 거예요. 인간은 그들에게 행해진 것보다 더 많다는 걸요. 누군가를 맥락에서 뜯어낼 수 있고, 그들이 알던 모든 걸 파괴할 수 있고, 자신의 트라우마와 대면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인간성의 불꽃은 지속되어 연결하고, 사랑하고, 희망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죽일 수 없어요. 시도할 수는 있어요. 북한 정권은 확실히 시도하지만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요.
절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작동했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만약 세뇌가 완벽했다면, 통제가 절대적이었다면, 진짜로 인간 정신을 파괴할 수 있었다면 아무도 절대 탈출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더 나은 뭔가의 단순한 가능성을 위해 모든 걸 걸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해요. 우리 중 수천 명이 해요. 그리고 그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선언이에요. 시스템이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요. 자유가, 심지어 자유의 생각만으로도 그들의 모든 무기와 노동 수용소와 선전보다 더 강력하다는요. 지우는 여전히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법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특히 북한 사례에 집중하면서요. 가끔 농담해요. 그 첫날 휴지를 줘서 제 인생을 바꿨을 때 제가 그의 인생도 바꿀 줄 몰랐다고요. 제 이야기가 그 애로 하여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걸 제고하게 만들었고 저 같은 사람들을 돕는데 경력을 바치도록 영감을 줬다고요. 그 애 가족이 비공식적으로 저를 입양했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어요. 그 애 어머니는 여전히 서울 전체에서 제일 맛있는 불고기를 만드세요. 이제 그 저녁 식사 때 울지 않아요. 비록 가끔 식탁 주위를 둘러보고 기본적인 인간 친절 외에 아무 이유 없이 집과 마음을 열어준 이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커서 거의 아플 정도의 감사함으로 가슴이 조이는 걸 느끼지만요. 졸업한 이후로 그 교실에 여러 번 돌아갔어요. 가끔 거기서 강연을 해요. 현재 학생들한테 제 경험에 대해 말하죠. 그리고 매번 그 맨 뒷줄에 앉아요. 8년 전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기억해요. 공포를 기억해요. 혼란을 기억해요.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던 고통을 기억해요. 하지만 치유하기 시작했던 순간도 기억해요. 그리고 크고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어요. 작았어요. 거의 하찮았어요. 지우가 휴지를 준 거였어요. 교수님이 제가 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미소 지은 거였어요. 바보 같은 쪽지 때문에 웃는 두 여자애였어요. 인간성이 금지됐던 곳에서 살았던 누군가한테는 기적처럼 느껴졌던 평범한 인간성의 작은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사람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 치유하도록 돕기 위해 거창한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끔은 휴지만 있으면 돼요. 가끔은 미소만 있으면 돼요. 가끔은 그냥 누군가 진짜로 복잡하지 않게 인간적인 걸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상기시키기에 충분해요. 여전히 북에 있는 제 가족을 생각해요. 매일요. 살아 계신지 몰라요. 떠난 이후로 소식이 없었고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제 평생에 일어날 거라고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날엔 그 희망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가능한 한 가장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기억을, 희생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제 자유를 써서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저를 보내줌으로써 주신 불가능한 선물을 앞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뭐였냐면요. 선물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제가 탈출하도록 도와주실 때 아마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우리 가족이 제 탈북으로 처벌받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도 보내주셨어요. 저를 충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게 더 나은 뭔가를 원하셨어요. 설령 그 더 나은 뭔가가 어머니 없는 삶을 의미해도요. 그런 종류의 사랑.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그게 어려운 날들에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해요. 트라우마가 너무 클 때, 기억이 너무 생생할 때, 생존자의 죄책감이 저를 익사시킬 것 같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고 물어요. 제게 주신 이 삶으로 뭘 하길 원하실까? 그리고 답은 항상 같아요. 살아. 완전히 살아. 목적을 가지고 살아. 그분의 희생이 가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 그래서 그걸 해요.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잘해요. 어떤 날은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규칙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평범한 남한 사람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두 정체성의 무게가 제가 있었던 북한 사람과 되려고 애쓰는 남한 사람의 무게가 견딜 수 없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날들이 있어요. 북에서 막 온 16살 여자애가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는 날들이요. 겁에 질려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압도당해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어깨에 긴장하고 손을 무릎에 꽉 쥐고 눈은 바닥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앞에 앉아서 말해요. 내 기분 알아. 그리고 저를 보는데 그 애 눈에서 8년 전 제 눈에 있었던 똑같은 두려움을 봐요. 그리고 말해요. 괜찮을 거야. 지금은 아니야. 아마 한동안은 아닐 거야. 하지만 결국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는 매 단계마다 널 도와줄 거야.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자세에서 뭔가가 이완돼요. 아주 조금만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했는데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 알아요. 제가 특별해서나 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한. 지우와 그의 가족이 제게 해줬던 걸 다른 누군가한테 해줄 수 있는 한. 제 고통은 의미가 있어요. 제 트라우마는 목적이 있어요. 제 생존은 그냥 운이 아니었어요. 기회였어요. 저를 파괴하려고 했던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걸 증명할 기회요. 탈출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살 기회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기회요. 한쪽의 고통을 다른 쪽의 인식으로 번역하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가 있었냐고, 모든 고통과 트라우마와 상실이 가치가 있었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탈북자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미소 짓는 걸 볼 때마다 가치 있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 걸 볼 때마다 가치 있어요. 누군가 인생이 이럴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가치 있어요. 그리고 교실에 앉아서 아이들이 웃고 놀고 두려움과 선전의 무게 없이 그냥 아이들로 있는 걸 볼 때마다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남한 학교 첫날 배운 거거든요. 맨 뒷줄에서 울면서 쪽지 때문에 웃는 두 여자애를 보면서요. 자유로운 아이들의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걸 배웠어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간성의 소리예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의 소리예요. 어느 국경의 어느 편에서 태어났는지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존재하는 한 세상 어딘가에서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 북한의 모든 아이들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언젠가 어떤 아이도 놀이 대신 초상화에 절할 필요 없을 거라는 희망이요. 언젠가 어떤 어머니도 자기가 굶어 죽는 것과 자식이 굶어 죽는 걸 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 없을 거라는 희망이요. 그 희망은 연약해요. 어떤 날은 종이처럼 얇아요. 너무 희미해서 바람 한 번에 파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한,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한, 세상이 계속 듣는 한, 2,500만 명이 여전히 갇혀 있다는 걸 아무도 잊지 않는 한, 그 희망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언젠가 그 희망이 현실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나아가요. 계속 말해요. 계속 도와요. 왜냐하면 그게 북한에서 살아남는다는 의미거든요. 육체적으로 탈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 완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정의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절망보다 희망을, 허무주의보다 행동을, 고립보다 연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서 뭘 기억하길 원하냐고 물으면 고통만 기억하길 원하지 않아요. 어두운 곳에 슬픈 이야기만 되고 싶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길 원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인간 정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요. 최악의 트라우마 후에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요. 모든 게 이뤄졌을 때도 희망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기억하길 원해요.
자유가 생각과 선택과 표현의 진짜 자유가 사치가 아니라는 걸요. 음식이나 물만큼 근본적인 기본적 인간 필요라는 걸요. 그리고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걸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서울 교실 맨 뒷줄에서 울면서 바보 같은 쪽지 때문에 웃는 두 여자애를 보면서요. 가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평범한 것들이, 가장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깊은 기적이라는 걸요. 그리고 절대 다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